이론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오늘은 이제 120조까지 있는 강성효율적 시장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할당효율적 시장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월 달에는 효율적 시장의 종류만 했어요. 종류만.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좀 더 설명드릴 거고요.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말하는 효율성은 정보의 효율성을 말해요. 정보의 효율성. 여기서 말하는 이 정보는 주식시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원래 이제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하는데, 주식시장 하면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보가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정보가 반영이 돼서, 그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죠. 어떤 회사가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이런, 이 허가를 받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회사는 엄청 주가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 회사가 만약 그런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한 달 전에는 뭐 2, 3천 원 하던 주가가 지금은 4, 5천 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그러한 정보가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예요? 주가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그거는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보가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니까. 맞나요? 자, 그래서 그런 정보가 반영이 돼 있다면 뭐고요? 그러면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효율적. 근데 그러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정보가 과거 정보이면서 이게 반영이 돼 있는 상태하고요. 오늘 아침에 현재 공표 정보요. 그것까지 반영돼 있다면 그것도 또 효율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허가를 취소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허가를 취소한다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겠죠. 자, 그것까지 반영되어 있는 상태, 폭락해서 그거는 과거 정보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이제 반영됐어요. 현재 공표 정보까지 이제 반영돼 있잖아요. 과거에 반영됐던 것이 이제 다시 현재 공표 정보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또 주가에 나타났다면 그것도 효율적인데 요 정도의 효율성하고 요 정도의 효율성은 효율성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과거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는 약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얘기하고요.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상태를 준강성 효율적 시장 하는데 이걸 준자를 붙인 이유는 내부 정보도 있단 말이죠. 내부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다. 내부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정보가 시장에 주가로 반영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빼와서 다른 사람 모를 때 빼와서 미리 주식을 사놨다가 공표할 때 그런 정보 공표할 때 주가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시세 차익 얻으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부 정보가 반영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 조금 전에 완전 경쟁 시장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것도 얘기를 하자면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현실에 있는 시장이다 아니다. 현실에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장은 이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난 순환은 이렇게 그냥 구분만 했어요.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구분만 했는데 자, 오늘 조금 더 설명드리는 것은 이러한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초과이윤이란 이 단어는 정상이윤을 넘어서는 이윤을 말해요. 정상이윤을 넘어서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 5천만 원 직장생활 하다가 음식점을 하고 싶어서 음식점을 오픈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것저것 다 떼고 인건비만 남는 상황이라면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그때는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죠? 그냥 겨우 5천만 원 연봉 그냥 여기서 버는 거나 저기서 버는 거나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질 때의 개념이 정상이윤이고요. 그걸 벗어나야 무슨 이윤? 초과이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금을 1억의 자금을 내가 은행에 넣어놔도 2%는 정기예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거기 넣지 않고 다른 데 투자했다면 최소한 2%는 나와야 그냥 정상이윤인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어야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다 위험까지 고려한다면은 그렇죠. 위험까지 고려한다면은 한 4%, 5% 이렇게 벌어도 그게 과연 초과이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는. 왜냐하면 내가 위험을 부담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운 좋게 수익이 생겨서 5%가 생긴 거고 잘못하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은 5%를 벌어도 그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윤을 얻어야 초과이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런 거를 감안한 게 이제 초과이윤이거든요. 정상이윤보다 더 올라가는 이윤. 요걸 무슨 이윤? 초과이윤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시장이 이런 상황이라면은 약성혈적 시장이라면 거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정도밖에 몰라요. 시장이 이런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한 5, 60년 전 보세요. 5, 60년 전에는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서울이 강남 개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은 1970년대 들어서거든요. 1970년대. 1970년대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70년대 강남 개발이 이루어진 계기 중에 하나가 별로 관심 없죠. 그런 것들. 저는 그런 거 이렇게 기사에 나오면 딱 눈에 띄거든요. 제가 아는 것들은 이제 기사를 보고 많이 아는데, 근데 그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121 사태예요. 121 사태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121 사태 김신조 내려왔던 거요. 김신조는 들어보셨어요? 그 무장공비. 그게 121이에요. 1월 21일. 그 무장공비가 어디까지 왔어요? 청와대 뒷산까지. 근데 그 청와대 뒷산이 어디를 지나온지 아십니까? 그 뒤에 청와대 뒤쪽에 그 산 너머에 평창동, 세금정 이 부자 동네를 지나온 거예요. 부자 동네를 무장공비들이 총 들고 통과해 온 거예요. 박정희 죽이려고. 그러니까 부자들 타겟으로 잡았으면은 그 사람들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간담이 서늘해진 거죠. 자기 동네를 지나왔으니까 이 총 들고. 그래서 강남으로. 물론 이제 도시가 커지니까 강북으로만 안 되니까 이제 강남 쪽을 이제 개발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70년대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잠실 주공 1단지가 1975년도인가 그게 이제 생겼는데 그 잠실 주공 1단지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단지 내 생활이 가능하게끔 지어졌어요. 단지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어요. 학교가 다 있어요. 상가도 있어요. 단지를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 1단지를 벗어날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1단지, 2단지, 그 다음에 3단지, 4단지인가 5단지 있고 저쪽에 그렇게 지금은 다 이제 재건축해서 다 이제 고층 아파트로 다 바뀌었죠. 그 바뀌기 전에 이제 저도 거기를 여러 번 다녔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70년대가 그렇게 강남이 개발된 거죠. 그러면서 서울대도 75년도에 지금의 위치로 서울대가 간 거죠. 그러면서
85년도에 지하철 2호선이 생긴 거예요. 예, 그때 85년 상당히 빠른 시기에 지하철 2호선이 생긴 거죠. 미리부터 도시 계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보세요. 85년도에 지하철 2호선이 들어섰다는 얘기는 이미 계획은 그 이전 10년 이전에 벌써 계획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러면 70년대에 그쪽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땅값이 올랐다고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논밭 치던 곳이 지금 막 들어선다 하니까 땅값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라도 사야 되는 거죠. 그때라도 올랐어도 그때라도 사야 그 뒤로 계속 후속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 86학번인데 그 서울대 입구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걸어 올라가는 그 과정에 건물이 별로 없었어요. 밭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건물이 올라가지 않고 이제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건물 짓기는 애매하고 놀리기도 애매하니까 테니스장 같은 걸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그 자리에는 이제 높은 빌딩이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그때 봤던 것들이 다 그냥 밭이에요. 밭. 이런 데가 지금 다 그냥 돈 있어요. 근데 사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알고 관심이 있었더라면 저희 아버지한테 시골에 그 팔리지도 않는 농지 사지 말고 서울에 그냥 조그마 하더라도 조그마한 이 대지라도 하나 그냥 사놨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일 안 해도 될지도 모르죠. 근데 시골에 팔리지도 않는 그런 땅을 사놔서 한 20년간 후에 그냥 평균적인 물가 상승 정도만 하는, 이제 그러고 팔고 별로 남지도 않고 아무튼 그렇게 개발이 됐던 거죠. 아무튼 114 때 때문에 그게 이제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죠. 아무튼 그 당시에 그 돈 벌었다는 사람들,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사실 정보 전달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그렇게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그 고위직들 주변 사람들은 엄청 돈을 번 거죠. 그게 이 부동산을 사서.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느린 거죠. 정보가 많이 느린 상황에서는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정보만 가져가더라도, 이런 정보만 가져가더라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쉽지 않은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정보 이용하는데 이런 정보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러한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가져가야 돼요? 이런 현재 공표 정보거나 또는 내부 정보를 가져가면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 내부 정보죠. 이런 정보를 가져가야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소리는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정보보다는 더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야 뭐를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 돼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 뭐를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내부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이에요. 자, 그럼 내부 정보보다 더 우수한 정보가 있나요? 내부 정보보다 더 우수한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더 우수한 정보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서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어떤 경우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데, 용어 두 가지를 이제 하나 체크하고요. 한번 기술적 분석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 분석한다 그래요. 기본적 분석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현재 공표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을 한다는 것은 뭐는 다 한다는 뜻이에요. 기술적 분석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은 보다 우수한 정보 분석하는 건가요? 이런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 분석하는 게 아니죠. 이래서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어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떤 시장에서든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죠. 맞나요? 기술적 분석은 뭘 분석하는 거니까? 과거 정보 분석하는 거니까. 과거 정보 분석에서는 어디에서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 기본적 분석으로는 여기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죠. 여기에서는 뭐를 얻을 수 있고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죠. 여기서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죠. 됐나요? 그 용어를 익혀두시면 돼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자, 요게 이제 그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의 설명입니다. 118쪽을 보시면 118쪽에 괄호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고요.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시장의 효율성이란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즉 정보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하고 그 효율적 시장의 분류에 약성효율적, 중강성효율적, 강성효율적 반영되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약성효율적, 중강성효율적 여기서 각각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곧 기억의 두 번째 줄에 기술적 분석 있죠. 그 기술적 분석으로서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내용 하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약성이든 중강성이든 강성이든 다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 있죠. 여기서는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된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그리고 현재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며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제되므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없죠. 됐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읽어봐 주시고요.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3번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좀 전에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나중에 맨 밑에 120쪽 맨 밑에 괄호 3번 있죠. 나중에 이런 거는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볼 필요 없이요. 저하고 같이 볼 때 그때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쭉 지나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를 설명드리고 이제 정책론을 들어갑니다. 정책론은 165쪽에 지금 세종시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까? 23만? 9만? 27만 8천요? 언제 기준으로? 카운팅이 돼요? 최근에요? 27만 8천요? 지금 목표가 얼마죠? 목표가 50만인가요? 60만인가요? 50만인가요? 50만을 언제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게? 2020인가요? 30인가? 20년요? 그러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년 만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까요? 계획을요? 우와. 제가 왔을 때 10몇만이었거든요. 저 지금, 그러고 보니까, 저 토주대감이라서 해도 될 정도예요. 제가 왔을 때는 1000마을밖에 없었으니까. 조치원, 대평리, 뭐, 이런 데 빼고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제가 터줏대감. 세종시 터줏대감. 앞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데 20년이면은 그때는 처음에야 많이 올라갔겠지만 빠른 속도로 이제는 점점 둔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디에다 다 이렇게 하죠. 지금 1, 2, 3까지는 다 됐고 지금 4생활권이 어디죠? 지금 예? 4, 5, 6 되겠죠. 지금 4, 5, 6 제가 6생활권까지는 이렇게 편말 봤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뭐
금방 되긴 하겠지만 건물만 들어서고 사람 안 들어오면 지금 정부 부처는 다 내려왔잖아요. 덜 내려왔나요? 법무부, 행안부, 외교부 아직 안 내려왔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국회도 와야죠, 이쪽으로. 왜냐하면 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이 한 데 있는 것이 효율이 높죠. 그리고 미국도 워싱턴하고 뉴욕하고 경제 수도와 행정 수도가 다르죠. 그렇게 분리가 돼 있는 것이 좋죠. 사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어요. 5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잖아요. 인구의 50%가. 이런 나라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제가 영국도 이렇게 가봤는데, 영국이 런던이 크기는 해요. 런던이 크기는 한데, 근데 지방 도시들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경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을 굉장히 배려합니다. 그래서 대형 할인점이 시내에 없어요. 대형 할인점 늘 외곽에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 외곽에 있어서 시내에서는 그 소상공인들의 점포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점포들. 대형 할인점으로 가려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거기 시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늘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점포들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도 전통시장이 다 있고요. 전통시장에서 야채 사고, 고기 사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 고기 끊어 팔고 막 이렇게 다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데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그런 데 대한 배려가 없으니까 전통시장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걔네들은 잘 고려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역사가 좀 짧은 편이잖아요. 짧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무 이게 그런 배려가 없어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이제 심해지는 편입니다, 사실은. 아무튼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서는 대형 할인점을 도시 외곽에만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좀 그런 거 좀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계속 지속을 해와서 물론 그걸로 짧은 기간 내에 성장은 했지만 그게 이제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IMF 때도 정부와 국민의 힘으로 기업들을 살려놨잖아요. 그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 공적 자금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국민의 세금이니까 이제 정부는 재정 적자가 나타난 거죠.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기업을 키워놓은 거예요. 기업을 살려놨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지원해주고. 자,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기업들이 또 이 고통분담, 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알아서 월급 많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 직원들의 임금 상승 정도 하고요. 그 기업들의 이윤 축적 정도가 달라요. 이윤 축적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요. 근데 임금 상승은 더 느린 속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번 돈이 직원들한테 안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돈이 많은 상황인데 가게와 정부는 적자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3대 경제 주체라 그래요. 경제학에서는 3대 경제 주체인 가게, 기업, 정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IMF 때는 기업이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니에요. 이 가게와 정부의 힘으로 도와줬는데 지금은 가게와 정부가 지금 마이너스고요. 기업이 지금 많이 남아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고통 분담을 하라고 하면은 이게 기업들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기업은 이윤 추구가 요새 우선 목적이니까.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책론 들어가겠습니다. 정책론에서는 정부의 개입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토지 시장에 개입하면 토지 정책, 주택 시장에 개입하면 주택 정책, 그와 별도로 부동산 조세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토지에 조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주택에 조세가 부과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우리 개론에서는 주택에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더 많이 얘기해요.
세법에서야 뭐 다 얘기하겠죠. 토지든 주택이든 다 세법에서야 얘기하겠지만 결혼에서는 이쪽을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해요. 토지보다. 자, 이런 주제들인데 정부 개입은 다시 둘로 나누어져서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왜 개입하느냐 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정책에서는 지역지구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 연장선상에 있는 TDR,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토지은행제도 하는 게 있어요. 토지비축제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주택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 굉장히 중요하죠. 해마다 출제되는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분양가 규제하는 게 있고요. 성격이 똑같아서 늘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분양시장이고 이건 임대시장이고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게 있어요. 기타 있어요. 기타. 그 다음에 부동산 조세는 뭐 조세 전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 계획이에요. 요거는 성격은 같은데 분양시장이고요. 임대시장인데 요거 하나를 확실하게 기억하면 구조는 똑같아서 나중에 생각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필요성, 그 다음에 수단. 자, 이것도 이제 둘씩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셋이긴 한데 출제는 주로 2개만 출제가 돼요. 왜 개입하느냐 하는 것은 시장이 뭔가를 못하기 때문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죠? 정부가 어디에 개입하는 거예요? 시장에 개입하는 시장에. 왜 시장에 개입할까 하면은 시장이 뭔가를 못하니까. 그죠? 그럼 시장이 뭘 못할까요? 조금 전 시간에 했던 시장의 기능. 무슨 기능? 자원 배분 기능.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 시장 실패라는 현상이죠. 시장 실패가 발생하니까. 시장이 뭘 실패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 기능을 실패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 실패요. 시장이 뭘 실패한다? 자원 배분 기능. 앞에서 했잖아요. 시장 기능이야. 자원 배분 기능. 그 자원 배분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한다. 자, 그걸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래요. 시장 실패 수정. 그죠? 자, 또 하나는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한테 맡겨놓은 거잖아요. 원래는. 자원 배분 기능은 원래 시장한테 맡겨놨는데 그 시장이 제대로 못하니까 개입하는 거고 또 하나는 처음서부터 시장이 못하는 거. 그거는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이에요. 이런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이제 알아서 이렇게 막 돈 퍼주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죠. 형평성 측면은 고려 안 해요. 시장이 고려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처음서부터 안 하니까 누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죠. 정부가 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극단적인 상황이 된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기업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거죠. 법인세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기업들이 어느 정도를 이렇게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업들은 자기 혼자 희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부는 법인세를 더 올리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것도 또 문제 있어요. 사실은 법인세를 올려버리면 기업들이 외국으로 또 나가버린단 말이죠. 그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최저임금 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최저임금 하니까 올렸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올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람 안 쓰잖아요. 안 쓰잖아요. 부담되니까. 인건비 부담되니까 사람 안 써요. 사람 안 쓰면 그 공백을 어떻게 해요? 기계가 하는 기계가. 그러니까 무인점포 나오면 무인점포. 돈 들여서 기계 더 사서 무인점포 하는 거죠.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24시간 돌아가는데 그 편의점
직원을 한 명을 24시간을 돌리면은 한 달에 200 몇십만 원 나와요. 250만 원. 250만 원. 24시간 돌리는 편의점. 두 사람 쓰면은 인건비 5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주인하고 그 사람이 번갈아 한다고 쳐보세요. 12시간, 12시간. 주인 12시간 해야 돼요. 예,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돌아간다고 할 때, 한 사람 몫은 자기가 하더라도, 매일 12시간은 자기가 하더라도, 나머지 12시간은 직원을 알바를 쓰더라도 250 나와요. 그럼 얼마를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다 떼고 500을 벌어야 그 인건비 나가고 250, 자기 인건비 250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인점포가 생기는 거죠. 좀 말씀드렸었나요? 무인점포? 커피집. 커피집이 무인점포가 있어요. 직원은 한 사람만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바리스타 한 사람만 있어요. 주문하는 거를 전부 다 저걸로 해요. 터치 패널로 카드 넣고 주문하는 걸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직원 한 사람은 계속 그냥 바리스타는 그거 해서 그냥 뽑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 점포. 그러니까 한 사람 보세요. 한 사람 덜 쓰는 거잖아요. 한 사람 덜 쓰는 거 한 달에 인건비가 예를 들어 150이라 치더라도 24시간 안 돌아가니까 150이라 치더라도 그 150이면은 1년이면 얼마예요? 1800이죠. 그 기계값 1800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터치 패널 1800이 안 되면 1800이라 해도 1년 돌리면은 임금비 빠지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서 임금을 올려버리면 아예 사람을 안 써버리니까 오히려 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나마도 벌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개입하는데, 이거는 시장한테 맡겨놓은 기능을 시장이 실패할 때 개입하는 거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는 처음서부터 누가 못하니까, 시장이 못하니까 개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할 때는 이게 세 가지인데, 직접 개입하느냐 간접 개입하느냐. 요거 이제 주로 출제는 요거예요. 요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는 이런 게 있다는 정도예요. 여기는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출제가 되니까 요걸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에서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그러니까 항목은 여러 개 있어도 중요도의 강약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쪽에 시장 실패 수정하는 거고요. 여기는 사회적 목표 달성하는 거죠. 시장 실패 수정하는 거는 시장이 자원 배분 기능을 실패한다. 이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에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라고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회적 목표 달성은 주로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 제가 주로라는 말을 썼죠, 주로. 경우에 따라 형평성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경우에 따라 형평성이 아닐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효율성일 수도 있습니다.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주로고, 여기는 전부 다 뭐예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요. 경제적 기능. 이런 기능은 정부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요. 자, 여기서 시험은 다 어디서 출제된다고요? 시장 실패. 그래서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기 모두 여기서 16문제가 출제됐거든요. 여기서 지난 10년간 16문제 중에서 여기서 10문제, 여기서 6문제예요. 여기 10문제가 다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 6문제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약이 다른 거죠. 그래서 시장 실패는 따로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개입하느냐, 시장 개입 수단,
시장 실패 수정하고 사회적 목표 달성했죠. 시장 개입 수단에서는 무슨 개입?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하죠. 근데 어디에서는 출제가 안 되고요. 토지 이용 규제에서는 출제가 안 됐고요. 이런 게 있다는 정도고,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이것만 이제 구별을 하시면 돼요. 자, 시장에 개입할 때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정부가 선수로 뛰는 거예요.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버리는 거죠.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버린 게 무슨 개입? 직접 개입.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접 개입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지원이나 보조, 세금을 매기거나 부담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사거나 팔거나 하진 않죠. 이거는 뭐예요? 정부가 취득하거나 정부가 공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직접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래 하는 역할은 운동 경기로 치자면 룰을 만들고요. 그 룰에 맞게 반칙하지 않고 경기하는지 수요자나 공급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원래 정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자, 근데 심판 보는 것도 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정부가 선수로 뛰는 거죠. 수요자가 되거나 공급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이죠. 네, 그런 게 바로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 여기 토지 비축제도. 토지 비축제도는 토지를 비축하는 거는 정부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자예요. 이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정부가 공급하는 거죠. 직접 개입이. 그죠? 여기 임대료 보조는 뭐예요? 간접 개입이죠. 정부가 사거나 팔지 않잖아요. 사거나 파는 게 아니라 보태주잖아, 돈을. 돈을 보태주거나 지원해주거나. 간접 개입. 지역지구제는? 지역지구 요거.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 이건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지역지구제라든가 또는 건축규제라든가 각종 계획규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이런 게 있다는 정도고요. 이거 구분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공용 수용도 들어가고요. 공용 수용. 수용 아시죠? 강제로 취득하는 거. 수용하는 거. 또 공용개발, 이게 뭐예요? 공용개발. 공공주체가 운영해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 공공택지 분양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됐나요? 요거 말고도, 이쪽에 있는 거 말고도, 비축하거나 공급 말고도. 자, 이거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요. 섞어놓고, 다음 중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바르게 짝재 증서. 직접 개입 수단은 몇 개인가? 간접 개입 수단은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됐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뭐가 문제예요? 시장 실패가 문제, 시장 실패.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해요. 열 문제가 전부 다 시장 실패에서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시장 실패는 따로 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부동산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여기까지는 다 된 거나 다름없어요. 내용이 많지 않아요, 얘는. 많지 않은데 여러 번 출제된 거고요. 여기 중에서도 시장 실패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를 따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 165쪽에서부터 169쪽까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단 그런 거는 지나가시고요. 170쪽에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있죠. 자, 거기에서 보시는데 그 개설은 1번 개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2번에 시장 실패 수정과 사회적 목표 달성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게 이제 두 가지죠.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개입한다. 그래서 시장 실패 수정, 사회적 목표 달성 나왔고요.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하니까 171쪽에 따로 얘기하고 있죠. 자, 거기서는 시장 실패 뜻은 뭐고요? 뜻은 계속 설명드렸어요. 시장이 뭘 실패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 기능을 실패하는 거예요. 시장이 자원 배분, 자원 배분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그게 이제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뜻은 그렇고요. 시장이
자원 배분 기능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가 있냐, 원인이. 이 원인을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외공불비, 그래요. 외부 효과고요.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놈이에요. 외부 효과. 이게 10문제 중에서 5번이 여기서 나왔어요. 10문제 중에 10번 출제된 것 중에 5번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지난 10년간 얘가 이제 한 번 됐는데요. 지난 10년간으로 얘기하자면 19회부터 28회죠. 18회 때 출제되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출제돼서 작년까지만 해도 2번이라고 했는데 이제 18회 때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19회부터 28회까지는 한 번이긴 해요. 한 번. 근데 다른 것들은 그냥 지문으로만 등장하는데 그래도 얘는 따로 독립된 문제로 그렇게 물은 정도예요. 그만큼 이제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외공불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외부 효과는 워낙 중요하니까 또 따로 얘기해야 돼요. 외부 효과는 따로 얘기해요. 더 중요하니까. 다른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얘네들이 이제 시장 실패 원인이 되는데, 얘네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그렇지 않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않느냐? 시장에 맡겨놨을 때 공공재의 대표적인 게 등대란 말이에요. 자, 이 등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이런 공공재가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얘는 등대 불빛을 보는 사람들한테 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 쳐보세요. 자, 그러면은 그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저기 불빛을 보고 있어요. 알기도 쉽지 않죠. 밤바다에. 설령 안다 한들 저기 밤바다에는 요금을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요금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그럼 요금을 안 냈으니까 저놈을 못 보게 하려면은 불빛을 가려야 되겠죠. 그러면 낸 놈도 못 보겠죠. 그러니까 못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비배제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단어들을 기억해야 돼요. 비배제성.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성질? 비배제성, 그래, 비배제성. 자,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제가 그 사실을 안다면, 옆에 돈 낸 놈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돈 냈어. 그럼 제가, 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등대 불빛을 켜야 되니까 나는 돈 안 내고 나가서 보는 거죠, 같이. 옆에 꼽사리 끼면 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이 시험에는 꼽사리 낀단 말 안 나와요. 시험에 뭐라 나올까요? 시험에는 무임승차라고 나와요. 무임승차. 시험에는 무임승차.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난다? 무임승차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시장에서 만약에 이걸 한다면 누군가가 등대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등대 사업 한다면 장사 잘 될까요? 쫄딱 망하겠죠. 등대 사업은 안 돼요. 자, 근데 등대가 필요한 물건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에요? 필요한 물건이잖아요. 등대 만드는 쪽으로도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이 투입돼서 상품이 생산이 돼야 돼요. 등대라는 상품이. 근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그쪽으로 자원이 흘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이거는 가격 원리로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일반 재화는 가격으로 설명이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가격으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시장이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한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직접 생산해요. 정부가 생산해요. 다음에 얘는 어떤 특성이 또 있는가 하면 비경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비경합성은 경합이 뭐예요? 경합이. 우리 선거 방송할 때 경합지역이다 이렇게 나오죠. 경합지역 뭐예요? 다투는 지역 막 이렇게 아주 비슷비슷하게 경합한다는 것은 다툰다는 얘기예요. 비경합성이라는 얘기는 다툴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등대 불빛을 보는 사람이 이미 10,000명이 넘었었어요. 자, 내가 빨리 안 가면 등대 불빛 못 보나요? 빨리 안 가면 등대 불빛 못 보는 거 아니죠? 아무리 늦게 가도 등대 불빛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런, 여기 강의 서비스, 이거는 사적재화예요? 공공재예요? 사적재화. 여기 강의 서비스는 일찍 못 오면은 못 들을 수 있죠? 꿈 같은 얘기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책, 사적재화 이런 책, 딱 책 찍을 때는 한정해서 찍어요. 일찍 못 오면 못 사는 거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10년 전엔 그랬어요. 10년 전에는 일찍 못 오면은 여기 교실에 못 들어왔어요. 강의실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정도였는가 하면은, 그러면 저기 밖에 서서 들어도 좋으니까 모니터로 보여달라. 그래서 나온 게 강의실 다른 데 빌려서 이제 TV 갖다 놓고, 여기서는 이제 바로 선생님을 보면서 수업 듣고, 옆 강의실에서는 TV 보면서 수업 듣는 거예요. 또 특강 같은 거 할 때는, 특강은 또 따로 받잖아요. 뭐 다른 데서 오기도 하고. 특강 같은 거 할 때는 막 복도에서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그게 10년 넘었어요. 그때는 정말 부동산 하면은 이제 부동산 불패. 그렇게 해서라도, 그때 해서 나간 사람들, 나가신 분들이 저보다 돈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 저도 진작에 합격해서 그렇게 나가서 벌 걸. 그죠? 아무튼 저는 계속 그냥 똑같은 생활 반복하고 있고, 그래 똑같은 생활 해도 점점 레드 오션이에요. 점점 내리막길 가고 있고. 자, 아무튼 사적 재화는 경합적이죠. 얘는 비경합성이에요. 근데 이게 단어 뜻만 알면 돼요. 이거는 중요도는 낮아요. 난이도는 더 높아요, 사실은. 이거 말고 경제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교재에는 있어요. 비경합성의 내용은 중요도는 낮아요. 이게 더 중요하죠. 다음에 불완전 시장 하면 아까 뭔 시장 얘기했어요? 독점, 과점, 얘네들 얘기했죠. 독점적 경쟁도 있지만 독점적 경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독점적 경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독점 과점이.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가격을 조절할 수 있죠. 담합을 해요. 담합을 하거나 얘는 지멋대로 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생산량을 어떻게 해? 생산량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과소 생산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하면 시장에 맡겨 놓으면 너무 적게 생산된다고요. 요것도 시장에 맡겨 놓으면 얘네들이 가격을 지멋대로 정하거나 하면서 어떻게 해? 과소 생산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너무 적게 생산된다는 게 바로 비효율이라는 거예요. 적정한 양만큼 생산되는 게 효율적인 거거든요. 적정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되는 거는 비효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생산하는 거고요. 이거는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대칭 정보, 요거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이런 게 나타나요. 도덕적 해이.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역선택은 거꾸로 선택하는 걸 말해요. 정보가 비대칭이라는 얘기는 어느 한쪽은 정보를 갖고 있고 다른 한쪽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이런 경우를 비대칭 정보라 그래요. 자, 이럴 때 역선택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쪽에서 당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거는 정보를 갖고 있는 쪽에서 이런 행동을 해요. 뭐를 해주더라고 하죠. 정보를 갖고 있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역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보험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받을 때 저게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더 바람직한 고객이겠죠. 더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겠죠. 자, 근데 저 사람이 험하게 운전하는지 안전하게 운전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연령으로만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좀 젊은 사람일수록 조금 험하게 운전할 가능성이 많고, 젊은 그 기운에, 나이가 든 사람들은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 연령대를 좀 올라가면은 좀 보험료가 싸지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안전하게 운전하는지 험하게 운전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근데 운전자들은 자신이 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전하게 하는 편이에요? 험하게 하는 편이에요? 험하게 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안전하게 해요? 안전하게? 말은 다 그렇게 해요. 자, 근데 보험료를 매길 때, 자, 이 두 분의 차이를 보험사가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보험료를 매기는 거예요. 똑같은 보험료를 매기니까, 자, 이분은, 하루 걸러 하루씩 사고를 내요. 여기는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아까워요. 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정부가 만약에 강제 가입을 규제를 안 한다면 한참 운전하다 보면은 내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 들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가입을 안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계속 가입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평균적인 보험료를 받았는데 이런 사람만 남아버리면 다음 연도에 결산을 해보면은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금 지급액이 더 많겠죠. 그죠? 손해본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보험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보험료를 올려야 되겠죠. 그럼 보험료를 올리면 그나마 가입되어 있던 사람 빠져나가고 카레이스 수순만 남는 거예요. 자, 이러면 또 손해보는 거죠. 자, 이러면 결국 보험회사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보험시장이 형성이 안 된다고요. 보험상품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보험상품도 상품이에요. 그럼 보험상품이 생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것도 뭐예요? 과소생산이. 이러면 어떻게? 이건 정부가 또 규제를 해야죠. 강제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 가입. 그래서 지금은 책임보험 정도는 최소한 강제로 가입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 됐나요? 자, 이게 전부 다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개입하는데, 자, 이 정부 개입이에요. 자, 요것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요건 따로 할 거예요. 요것도 하나는 과소생산 또는 하나는 과다생산이에요. 과다생산. 요것만 요렇게 구분돼요.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과소생산될 때는 요건 보조해서 더 많이 생산되게 하고, 과다생산할 때는 요것도 규제해서 또 많이 생산량을 줄이게 하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 실패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너무 적게 생산되거나 많이 생산되면은 뭐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반드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뭐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정부 실패. 그 정부 실패는 뭔가 하면은 정부가 개입했는데도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거나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을 말해요. 왜냐하면 정부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죠.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근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보가 완벽할 수는 없고요. 공무원이 공복이라고 하죠. 공복. 모두의 종이잖아요. 종복자. 모두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출퇴근할까요? 그냥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나 회사 갔다 올게 하는 거지. 누가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투철한 공복의식으로 나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료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 하나의 흐름이에요. 하나의 흐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어떻게 개입하느냐에서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것은 직접 개입한다, 간접 개입한다, 선수로 뛰는 거, 각종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거, 이런 게 있고요. 자, 여기서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도 있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 정도예요. 그냥 이 형평성 측면에서, 자원배분의 소득분배 형평성 측면에서 하는 거고, 주된 내용은 이쪽 시장 실패 수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 실패 수정, 시장 실패 원인 외공불비 있죠. 이런 외공불비가 나타나면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장 실패가 나타나고, 시장 실패가 나타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고, 근데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됐죠? 자, 여기에서 외부 효과는 더 중요하니까 따로 더 말씀드린 거예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